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30일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진재님께서 협찬을 해주신 좋은 마이크로 이 웜의 심박을 찍게 됐는데 제 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더 좋은 음질의 마이크를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시장에 관한 얘기는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 과거 사례들 보면서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들 그 부분은 우리 채플미에서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오전장에는 아마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오후장 되면 가면서는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빠질 걸 미리 선반영하면서 어제 2% 넘게 이제 나스닥이 올랐지만 우리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났었잖아요.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얘기나 채플미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되면 웬만하면 제가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기사들 하나씩 정도는 따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앙심이란 게 없을 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왜 교회를 다녔냐면 저희 부모님이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헌신을 하시면서 그죠? 자식들 걱정해 주시고 지금도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나무 붙잡고 매번 이제 자식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부모님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를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심은 전혀 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교회를 웬만하면 다녔고요. 또 교회를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집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우리 세대는 그죠? 일주일마다 목욕탕을 갔었잖아요. 목욕탕 가서 이제 때도 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당시에는 매일 머리를 감고 매일 샤워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참 각박한 세상에 영혼이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영혼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사람보다는 돈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내 영혼이 이제 타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해서 영혼을 목욕시킨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도 절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사회생활 하면서 타락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이제 목욕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챙겨보던 칼럼 중에 하나가 이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이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김영석의 100세 일기인가 오랫동안 칼럼을 쓰셨다가 그게 이제 중단이 돼서 제가 되게 아쉬웠는데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김영석의 100년 산책이라고 또 칼럼을 쓰고 계시네요. 저보다는 이제 50년 더 살아보신 분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웬만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아니면 김동길 교수님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정신적인 멘토가 되실
되실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많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쭉 빠지지 않고 몇 년 동안 봤었는데, 네, 오랜만에 김영석 교수님의 백년산책 요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봅시다에 왜 경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네, 그런 이유가 금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나오는 그 취지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그곳에 정신문화가 있는가? 라는 타이틀이고요. 내 중학생활은 톨스토이와 함께 자랐다. 2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빌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이 만주에서 전쟁을 하던 때였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과 평화 문제를 알아보겠다는 철없는 욕심이었던 것 같다. 1년 동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편 소설이라는 것과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세계적 문호인 것도 알게 되었다. 대적을 읽고 나니까 안나 카레니나도 읽고 싶어졌다. 그리고 더 유명하다는 부활도 읽었는데 두 장편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학 예술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고, 사상과 예술 세계의 넓은 무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도 톨스토이의 존경한 인생론 등도 읽었다. 그 덕분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톨스토이는 내 정신적 스승 같다. 대학에 가서는 도스토예프스키에 심취했다. 그의 영향은 오래 계속되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인용을 했고, 내 글 속에는 톨스토이는 사라지고 도스토예프스키와 독일의 니체, 덴마크의 키르케고르가 등단했을 정도였다. 내가 톨스토이의 사상보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학적 철학 문제에 빠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러시아 문학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지냈다. 철학과 사상 분야 책들도 읽었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세계 무대를 꾸며 주었고, 샤갈의 그림은 현장 작품과 회화 도서로 애정을 갖고 감상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예술성이 있는 작품의 영향과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정신과 사상은 물론 예술적 DNA에 러시아적인 흐름이 섞여 있다고 느낀다. 따져보면 서구적인 것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동양적이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아도 남녀 간의 애정보다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더 많이 다뤄졌으며, 개인과 합리주의보다도 우리 의식과 정서적인 인간 사회관계가 풍부하다. 미국 문화에 비하면 동양적이면서도 뿌리 깊은 전통에서 성장한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 북한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소련 군인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소련과 북한 공산 정권의 현상을 보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문학적 유산은 공산주의 정신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것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평양에서 광성중학교 17세 정도의 학생들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삐라를 뿌렸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됐고, 정치범으로 몰아 시베리아로 끌고 가서 7여여 년 동안 굶주림과 학대를 일삼으며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 후에도 10여 년을 죄수 같은 신분으로 고생을 했다. 동급생 20여 명이 끌려가 대부분이 죽고, 그 중에 한 학생이 47년 만에 서울로 찾아와 가족들과 상봉한 일이 있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정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6.25 전쟁을 모택동과 합의로 유발을 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소련의 공산정권이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지금까지 폐허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그때와 같은 정신문화의 전통과 유산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91세로 작고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는 질문에 마르크스 레닌이 아니라 러시아 문학이라고 대답했다. 문학은 이념이나 정치의 길이 아니다. 인간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잘못된 정치 이념, 정권용 때문에 정신과 사상적 자유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국민에 대한 진실과 정직의 가치는 소멸하였고 당에서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정의이며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상과 인격을 갖춘 지성인은 설 자리가 없으며 언론의 자유는 처형 대상이 된다. 인문학이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모든 예술은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 직후 북조선으로 사회주의를 믿고 월북했던 학자 예술인들은 배제되거나 숙청된 지 오래다. 국민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고 인격은 정권의 재물이 되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공산화는 아시아의 자유와 정신문화를 독재 정치의 재물로 삼은 것이다. 무엇이 해결책인가? 인간성의 회복이다. 인격과 삶의 가치를 복구시켜야 한다.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 자유와 정신문화를 말살하는 정치력을 배격하고 인문학과 인간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결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김영석 교수님의 신년 칼럼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투자해본지 책에도 써놨지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고 저도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TV에서 앵커가 인사말로 얘기해도 감사합니다.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경제적 이런 걸 도움을 주는 게 무조건 선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로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로또에 횡재를 했을 때 항상 결과가 어땠었느냐. 아예 로또 당첨 안 된 게 더 나았었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보면 큰 돈을 벌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큰 우주 얘기입니다. 주인 없는 우주 영토 확장해서 우주 경제를 키우자. 조광래 전 항공우주연구원장님의 칼럼이신데요. 대한민국은 최근 우주개발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냈고 외국 전문가들도 호평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고 달 궤도선이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발사체 기술 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 영토에서 당당히 우주 주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미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서 우주 공간에 진출을 했다. 앞선 우주 기술력과 통큰 우주 투자를 바탕으로 우주 개발 기득권을 쥐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우주 경제가 실현되는 단계에 와 있다. 지난 70여 년간 인류의
우주 개발은 일상생활은 물론 다른 산업에 파급이 됐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낳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주 개발이 돈이 되는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 다양한 우주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요. 미국의 우주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인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은 지난해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4,6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16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2030년 앞으로 그런 건가 봤더니 지난해만 616조 정도의 규모였더라고요. 모건 스탠리는 향후 30년 안에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1,400조나 된다는 거죠.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임을 고려를 하면 우주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요렇게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저부터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고정관념에 굉장히 집착하고요. 선입관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주,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우주 관련된 그런 테마가 형성되면 앞으로 3년 안에 실제로 실적을 내기 힘든 기업은 저는 안 쳐다본다. 이런 원칙 때문에 자꾸만 이제 멀리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직은 그건 아니지라는 그런 저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깰 수가 있거든요. 읽다 보면 616조? 방금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400조인데 벌써 우주 경제 규모가 616조였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 시장에 왜 저렇게 앨런 머스크도 스페이스X나 또 있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그리고 버진 그 그룹의 그 CEO도 그렇거든요. 우주 저게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엄청난 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이죠. 블루 오리진 등 거대 글로벌 우주 기업이 선제적 투자와 혁신적인 우주 비즈니스로 우주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다. 우주 발사체 시장을 비롯해서 우주 인터넷, 우주 여행, 우주 탐사, 우주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됐다. 미국은 이미 자국 우주 기업의 우주 자원 소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원 빈국인 한국도 머지않아 우주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야 할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우주는 경제의 핵심 영역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인 한국이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계도 주인도 없는 우주 영토에서 한국의 지분과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영국과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윤재 서강대 명예교수님이시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떠났다. 그가 보여준 절제력, 품위, 헌신, 그가 누렸던 영광과 대중의 존경, 그가 앉았던 왕자의 무게와 길이는 이 시대에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것이었다. 주영대사 시절 그와 여러 기회에 만나 나눈 짧지만 편안했던 대화, 환하고 우아한 미소는 잊을 수 없다. 영국은 위대한 주영대사를 또 하셨었네요.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 사회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나라다.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오늘날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명과 산업혁명, 인류를 오래 괴롭혔던 역병들로부터 벗어나게 한 예방의술 모두 거기서 시작해서 개화한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 지구촌 대중이 즐기는 축구, 골프, 하키, 럭비 등 스포츠도 영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네요. 축구도 영국이 종주국이네요. 해가 지지 않은 역사상 최대 제국을 건설을 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했으며 문학, 지성, 예술, 금융, 언론, 교육, 탐험, 경제학, 역사학, 물리학, 지리학, 인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을 배출한 나라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노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불과 20마일 떨어져 있는 작은 섬나라다. 20마일이니까 1.6km, 1.6을 곱하면 한 32km? 되게 가깝네요. 대륙에서 절대 강자가 부상해서 해협을 건너는 것을 늘 경계하고 제어하려 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의 군사도 해협을 건너지 못했으며 비스마르크의 외교와 군대도 영국을 넘보지는 못했다. 지난 500년 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던 영국의 지위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입은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식민지들의 독립을 허용하면서 1931년 56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을 구성해서 여전히 국제질서, 외교와 질서를 주도하고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려 한다. 유엔을 제외하고 5대양 6대주의 구성원을 가진 기구는 오늘날에도 영연방밖에 없다. 그렇네요. 이중 호주, 캐나다 등 14국에서는 여왕이 국가 원수로 군림해 왔다. 영국이 이런 나라로 발전하게 된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영국인들의 개방성, 포용성, 용기, 실용주의, 합리적 토론문화, 법치, 그리고 지배 엘리트들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영국은 지배층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혁명 없이 왕정을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선도하게 되었고, 동시에 영국인은 아직도 시민이 아닌 신민으로 남아있다. 영국인들은 보수와 개혁의 절충을 실용적 관점에서 실천해 왔으며 디지털 시대의 옛 전통을 꿋꿋이 지키면서도 현대 예술의 채점단을 열어왔다. 트러스 총리 취임 직후 4명의 주요 장관을 모두 이민족 출신으로 채웠듯이 세계화 시대의 과제인 다문화 융합도 가장 앞서 수용해 나가고 있다. 2차 대전 후 영국은 세계의 축을 기반으로 대외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요. 첫째는 과거 식민지였던 미국과의 특별한 파트너십, 둘째는 영연방의 수장국, 그리고 셋째는 유럽연합의 주도국 역할이 그것이다. 이 세 축을 지렛대로 삼아서 축소된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제에 영향력을 지속해왔고, 여왕의 서거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상징하며 영국과 세계에 새로운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미 세 번째 축은 브렉시트로 무너졌다. 56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 수장과 14개국의 국가 원수 역할이 찰스왕 시대에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 중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개도국 구성원들에서는 과거와 같은 영국의 원조와 보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높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론도 줄기차다. 가장 일관되게 지속되었던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미국의 상대적 입지가 쇠퇴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 역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영고 성세를 보며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땅덩어리는 한반도의 크기와 거의 같다라고 하네요. 인구는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 작네요. 우리가 합치면 한 7,500만 되는데 영국이 제가 알기로도 6,500만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6,800만? 뭐 일단 7,0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것은 그 사회의 기품과 사람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의 힘이라면 한국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렇죠. 특히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국에서 이제 비틀스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죠. 특히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고 정보 흡수력, 글로벌 감각, 지식 수준이 있어서 세계 어느 젊은이들 못지않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나가기에 한국만큼 좋은 역사적, 지리적 입지를 가진 나라도 없다. 경제적 기반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새로운 사회 기풍이 일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방과 포용, 정직, 합리적 토론 문화, 배려와 협력,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용적 접근 방식을 우리 사회의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법치를 확립하되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일관된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역사의 기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기쁨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며 그렇게 하면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는 희망을 보는 이유가요. 우리 출산율이 낮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이제 20, 30대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해보면 우리 젊은이들 이러니까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 20, 30대 중에 저보고 형님 하는 그 동생들도 많거든요. 우리 20, 30대 동생들이 훨씬 매너가 좋아요. 이 축구를 해보잖아요. 농구를 해봐도 그렇고 매너가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 50대, 60대에서 조금 더티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지 20, 30대도 굉장히 매너 좋고요. 지금 여기 개방과 포용, 정직, 합리적 토론 문화, 배려와 협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 보면 굉장히 저는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20, 30대에서 이렇게 BTS도 나오고 훌륭한 엔터테이너 많이 나오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기업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영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고개 늘자 메뉴 업그레이드 하면서 짬밥의 선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구내식당. 국회 안에 이 구내식당이 있네요. 오전 11시 30분 점심 배식이 시작되자마자 5m 정도 줄이 있었고요. 이날의 주 메뉴는 슈프림 양념치킨. 근처 직장에 다닌다는 유모 씨는 올 때마다 줄을 서야 하지만 한 끼에 5,500원인데 가성비가 좋아서 종종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서울 양재역 근처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인근에 있는 캠코 양재타워 구내식당을 즐겨 찾는데요. 제가 축구는 양재에서 하는데 윤 씨는 요즘 김밥에 라면만 사 먹어도 5,000원이 넘어가는데 구내식당은 영양 갖춘 식단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최근 외식 물가 급등에 따른 런치플레이션, 런치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하고 합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네요. 그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으로 몰리는데 이는 업체들 실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29일 급식 식자재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4월 이후 주요 급식 식자재 업체의 실적이 급상승을 했는데 CJ 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신세계푸드, 현대 그린푸드. 삼성 웰스토리 빼고는 다 성장 기업인 것 같은데요. 주요 업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나 늘었다고 합니다. 직장급식만 따로 보면 성장세는 더 가파르고요. CJ 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오피스 구내식당 급식 서비스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나 성장을 했고요. 현대그린푸드의 오피스 대상 단체 급식 인원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18% 늘었고요. 리오프닝의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단체 급식 이용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항상 명암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경제가 좋아져서 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고 지난번에 코로나 락다운 상황에서는 또 전자선거래 업체들이 또 떼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사회에는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많은데 매출이 월 평균 46%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섹터나 그런 산업이나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개가 더 남은 것 같은데, 예, 기업 돈줄 마른다. 뛰는 미국채 금리의 채권 대학살 위기. 요 기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신용등급 A등급에도 지난달 회사채가 아닌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PCBO로 800억을 조달을 했는데요. PCBO는 신용도가 낮아서 트리플 B 등급 이하를 이제 약간 우리가 점커본다는 이제 그냥 더블 B나 그냥 싱글 B나 그 이하를 이제 약간 점커본드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는 그래도 많이 삽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트리플 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힘든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그냥 싱글 A 등급의 대우건설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했다는 거죠. 어렵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에 대기업인 대우건설마저 정부기관 보증에 기댄 셈이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기업에도 PCBO 발행을 허용한 점을 활용을 했고요. 대우건설이 PCBO로 자금을 조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과 SK 주유소를 116곳을 자산으로 보유한 SK리츠는 지난 27일에 96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겨우 50억 밖에 인수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기가 1년으로 짧은 데다가 금리를 최대 연 5.1%로 내걸었는데도 기관 투자가들의 외면을 받았고요.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 담당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서 기관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요, 지난 1년간 회사채 3년물 AA- 거의 초호령 기업입니다. AA-의 평균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년 8월만 하더라도 1.95% 였었는데 지금 4.23%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AA- 정도 되면 우량 기업이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괜찮네요. 이날 AA 회사채 금리가 5.378%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나 봅니다. 올해 초 대비 2배 넘게 올랐고요. 이날이 언제이냐면요, 29일이네요.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비금융 일반 기업 회사채 발행액이 1조 3천억으로 전월 대비해서 59%나 감소를 했다고 하면서, 예, 지난달 신용등급 AA급 미만 회사채 발행 비중은 12%로 전월의 절반 수준이다 라는 얘기에 따라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국내 회사채 금리마저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최근 정부가 대규모 정책 자금을 풀어서 금리 방어에 나설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에 국내에서 채권 대학살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채권 대학살은 1994년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제도 페드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채권값이 폭락하면서 한 해 동안 투자자 손실 등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증발한 사건이다. 그때 94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100pp 인상을 했던가 뭐 아마 그랬었죠. 그리고 이내 약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으니까 바로 또 내리기도 합니다. 올해 비금융 일반 기업 회사채 발행액 이 차트를 보니까 1월 달에 한 5조 7천억 발행했다가 지금 1조 3천억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제 발행을 확 줄이는 부분도 있고 발행 자체가 어려워서 아까처럼 뭐 PBO 이런 걸로 가서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기사가 또 더 있네요. 보니까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정제마진 관련된 얘기라 가지고 우리가 그 SO일 같은 그런 정유회사가 지금 고배당 기업이잖아요. 지금도 시가 배당률 4.7% 나오는데 정제 마진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좀 중요한 얘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논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3분기 정유업계 이익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요. 올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정유사사의 영업이익이 모두 합치면 12조 3,200억에 달했었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10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9% 늘었지만 전분기 2조 3천억에 비해서는 절반에 못 미치고요. SO일이 3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전망치가 8,700억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9% 늘지만 전분기 1조 7천억 대비해서는 이제 반토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가 나오는데요. 정유업계 정제마진 추이를 보면요. 6월 넷째 주 정도만 하더라도 정제마진이 29.5달러였습니다. 29.5달러였었는데 지금 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0달러까지. 정유업계 관계자는 2020년과 지난해 실적이 코로나에 따른 수요 감소로 좋지 않았던 데다가 상반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례적 호황을 누려서 이 같은 3분기 전망이 이제 안 좋은 전망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최근 대외 악재가 잇따라 단순히 2분기 초호황에서 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지금 9월 셋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0달러로 꼬꾸라졌고요. 정제 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같은 최종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 운송비 이런 걸 뺀 마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정유사 수익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보통 4에서 5달러 이상이면 수익이고 그 이하면 손실로 보는데요. 지금 하루 기준으로는 지난 15일 배럴당 마이너스 1.64달러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고배당 주식을 찾게 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몸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행복하고 이번에 월요일도 쉬네요.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